네. 자, 그렇다면 종전. 하여튼 정말 안타까워요. 나오는 뉴스들 보면은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러시아 군도 그렇고 민간인들도 그렇고 희생이 정말 크고 불쌍한데 야,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조건이어야지만 이 끝날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러시아 말을 들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러시아가 완전히 이기고 있기 때문에. 네, 러시아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를 뭐 이게 중요한 전쟁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병으로 따지면 정상이라 생각해요. 병은 안보 체제가 불안하니까 계속 너희들이 우리를 침략하는 구조가 병이니까 우리가 협정을 맺어서 그런 거 하지 말자고 하는 거고, 이제 서방은 지금 단결해가지고 그걸 만들 입장이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그 전부터 한 이야기가 협상보다 종전이 빠를 거다. 전쟁 나가지고 끝날 상황이 더 크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협상이 어렵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협상을 쉽게 이야기하는데 트럼프도 쉽게 이야기에 실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이야기하는 걸 들을 생각이 없어요. 그럼 뭐 그게 접수 자체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협상이 전전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뭔가 비즈니스 딜을 이야기하는 건데, 뭐 러시아는 비즈니스 딜은 좋다 항상. 근데 이제 자기들이 제재 풀고 해야 되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러시아는 뭐 비즈니스 딜은 자기 경제에 도움 되는 거니까 누구 와서 돈 들여서 개발해줘서 발굴해 가겠다는데 자기 돈이 없으면 그게 좋은 거잖아요. 뭐 그런 건 항상 환영하는 거죠. 협상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만 예. 최대한 들어줘야지만 될 수 있다. 근데 이게 우크라이나 젤린스키 이쪽에서는 이걸 들어주면 또 자기들의 권력이라든가 정치 생명이 끝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들은. 그럼 이게 평행이 닿지 않는 서로 완전히 다른 평행선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협상이 안 되면은 그 전쟁이 끝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 존 맥케인 같은 그 돌아가신 분이죠. 그 상원의원이 최후의 우크라이나인까지 싸운다 그랬거든요. 최후의 미국인이 싸우는 게 아니고 최후의 우크라이나까지 싸운. 이게 약간 남은 나라 전쟁하면서 인명을 경시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 분명히 계속 목숨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목숨이 굉장히 많이 희생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뭐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단호한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트럼프가 그냥 조금 있다가 이제 아예 지원을 중단해 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유럽이 좀 테이크오버 하겠죠. 그렇죠. 유럽이 테이크오버 해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처럼 할 수는 없거든요. 미국이 온갖 위성 자산 같은 거 다 주기 때문에 이제 그까지 이게 사실은 끝낼 수 있는 것은 트럼프 손에 많이 달려 있는데 네. 트럼프도 체면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광물 딜 같은 걸 얻었는데 사실은 그게 약간 사기성 딜인데 어쨌든 지금 잘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평가는 안 되지만 어쨌든 체면할 걸 하나는 걸어놨어요. 그렇지만 뭔가 지금 여기 결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유럽도 말을 안 듣고 이제 러시아는 뭐 굉장히 나이스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하나 통하지 않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말은 잘 받아주는데. 예. 우크라이나는 전혀 뭐 우크라이나는 할 생각이 없고 네.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제 진짜 미국이 손을 떼거나 네. 아니면 진짜 우크라이나 스스로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능력인가 완전히 참패하는 순간이 네. 이 전쟁의 마지막 순서라고 봐야 될 가능성이 크군요. 예, 뭐 현재 연장선상이 그렇습니다. 제가 저기 작년에 그림을 했는데 이렇게 지금 트럼프하고 푸틴이 지금 이 딜을 하는데 뭐 카드가 하나도 없는 걸 이렇게 누가 이렇게 그린 겁니다. 이게 거의 정확한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렇고요. 이게 이 전쟁이 한 5가지 차원의 전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뭐 이렇게 옛날부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방의 건권 세력하고 각국의 민족주의 간의 대결이 있습니다. 뭐 딥스테이트나 뭐 그 네오콘이나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겠지만은 현재 유럽 내에서는 이제 민주주의가 좀 사라진 상태예요. 이걸 지난 2월달에 미넨 안보회의에서 벤스 부통령이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럽 사람들이 엄청 화를 냈는데 새파란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 교육시키고 가니까. 근데 유럽은 사실 직접 선거한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네. 다 국회의원들이 선거하거든요. 간접 선거죠. 우리가 뭐
70년대, 80년대 뭐 내각제, 뭐, 의원 내각제 뭐 이런. 뭐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뭐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로 해가 선거 그런 것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거를 6.29 6월 항쟁을 통해서 이제 그걸 직접 선거로 바꿨는데 러시아하고 미국만 직접 선거를 해요. 네. 나머지는 다 직접 국민들이 안 뽑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는 지금 루마니아나 조지아나 프랑스 심지어 독일에도 이 후보 자격을 문제 삼아요. 루마니아는 1차 대선에서 1차 대선 1차에서 지난 11월 달에 1등 한 사람이 2차 선거를 들어가가지고 투표를 한참 한 서너 시까지 투표하다가 투표를 중단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 가지고 떨어뜨리고 지금 다시 선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조제스쿠라는 사람인데 조제스쿠가 출마를 못하니까 그 사람을 이제 후광을 입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번에 또 1차 투표에 1등을 했는데 그걸 또 취소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프랑스의 마크롱에 대해서 르팽에 대해서도 여하튼 무슨 기소를 해가지고 못하게 하고 어쨌든 후보 자체가 옳은 후보냐 나쁜 후보냐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째 보면은 이란 대통령 선거보다 못하거든요. 이란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들을 종교 그 지도부가 정해주잖아요. 그런 그것보다 더 못한 거죠. 이미 정한 사람도 지금 쫓아내니까. 독일도 지금 머츠가 역사상 최초로 1차 투표를 과반수를 획득을 못했어요. 네. 대단한 창피죠. 2차 투표를 할까 말까 해서 또 떨어질까 봐. 그런데 이제 해가지고 여튼 과반수를 더 얻었는데 지금 독일 대한당이 지지율이 선거 때는 20% 득표를 했는데 지금 지지율이 집권당을 초월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도 이제 절대로 이 사람은 연정을 못하게 막아놔가지고 집권을 못하게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전부 이제 금융 카르텔이 지배하고 있다는 게 이제 그 사람들의 분석인데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니죠. 약간 음모론으로 들어가는 건데 왜 그런가 하니까 이제 지금 머츠도 블랙락 출신이고 캐나다의 카니도 골드만삭스 출신이고 마크론도 알다시피 이제 프랑스 금융 재벌하고 런던하고 연결돼 있죠. 스타머는 뭐 영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영란은행이 다 좌지우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이제 주권을 강탈하는 역할을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이 전쟁이 굉장히 오래 갈 가능성이 좀 있다. 어떤 이런 측면에서.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프랑스, 독일, 영국은 내정이 굉장히 불안정하고요. 정치적인 압박 속에서 이게 전쟁을 계속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1920년대하고 모습이 진짜 비슷해요. 세 나라 모두 경제난과 청년 실업과 이민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고 지금 군비를 가난한 나라들이 빚이 100% 이상 된 나라들이 뭐 군비를 지금 투자하자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비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유럽에서는 민중이 들고 일어나서 정권 바꿀 수 있는 나라는 프랑스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이제 옛날부터 귀족들이 장악한 거죠. 그래서 프랑스에서 뭔가 생길까봐 되게 이제 긴장하고 있는 옛날에 뭐 나폴레옹 군대 보고 되게 그거 하듯이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영국이 가장 탄압적인 조치를 하고 있어서 영국은 지금 거의 뭐 민주주의 나라라기보다는 굉장히 그 공포 정치하는 나라로 좀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추세를 보면은 글로벌리스트 지배층이 전쟁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하려 너무 무리를 해서 몰락을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누가 이걸 앞당겨 주지는 않겠죠. 그런데 전쟁하다 보면 이럴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전 세계로 보면 지금 갈등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죠. 뭐 지금은 예멘과 잠시 휴전을 했지만 19개월간 분쟁을 해가지고 미국이 굉장히 혼난 상태고요. 트럼프는 항복이라 했지만 사실상 뭐 항복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 항공모함이 가가지고 그 함재기만 몇 대가 빠졌잖아요 벌써. 그 세대 그 2차 대전 이후에 함재기를 가장 많이 잃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 이란과 전쟁 가능성을 되게 이야기를 했고 이제 지금 쫓겨난 마이크 월츠가 이란 직접 전쟁을 엄청 추진했었어요. 그렇다가 이제 어쨌든 물러났기 때문에 일단은 이란과 전쟁 가능성이 좀 줄어든 상태인데
어쨌든 트럼프 통제하에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인도 파키스탄이 지금 긴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나중에 반응을 보면 러시아나 중국은 굉장히 이제 중재를 하고 자제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러시아는 푸틴이 이제 모디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에 찬동해주고, 이제 모디가 이제 푸틴을 초청했는데 가겠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모디가 국내 입지 약한 걸 도와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이미 이게 러시아하고 인도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를 뭐 어떻게 한다, 이게 일어날 공산이 없는 거죠. 오히려 인도가 미국하고 손잡고 파키스탄의 배후가 중국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반대네요. 파키스탄하고 중국하고 친하긴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시팩이라는 그 항로,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파키스탄을 통해서 이제 UAE로 가면은 한 열흘 만에 대충 가거든요. 이게 저기로 가면, 상해로 가서 가면 30일 걸리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개척해 놨는데, 중국이 파키스탄하고 관계는 좋지만은 또 중국이 파키스탄이 또 미국하고 같은 편이에요. 어쨌든 그래요? 이게 파키스탄이 양쪽에, 그러니까 아프간 공격하면서 많이 도와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파키스탄이 지금 정치가 굉장히 불안정한데 양쪽 꼭두각시들이 좀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 인도 파키스탄 긴장을 해석하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뭐 자작극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그럴 듯하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현재 정보로서는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어쨌든 이 타이밍에 반응을 보면은 서방에서는 가만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인도하고 이제 중국하고 이제 러시아는 와서 막 모디를 응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가 그림이 약간 편을 어떻게 들은 이 사건이 자작극인지 아니면은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 누가 시켜서 일부러 일으켰는지 이런 것도 앞으로 이제 그럴 여러 수도 가지 있는. 지나가는 상황들에 따라서 예. 또 엄청난 또 충격이 올 수도 있겠군요.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일어났다는 게 좀 이상하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로 보면은 트럼프가 막 자기가 글로벌리스트를 제어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거 글로벌리스트가 좀 반격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지금 제어를 못하는 형국인 것처럼 보입니다. 네. 이 부분은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지. 이게 근거가 없어요. 그렇죠. 근거가 없는데 전체적으로는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저러한 그 현상들을 보면 예. 그 이유가 이러한 데서 나오지 않았겠냐라고 추론을 하는 단계다 현재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단정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데 좀 이상하게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계상 가운데서 예. 러시아의 붕괴, 경제적 붕괴를 예, 추진했던 오히려 서방 세계, 특히 유럽이 예, 오히려 예, 붕괴될 수 있는 가능성, 예, 요게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예. 좀 정리를 하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지나는 여러 가지 뉴스들을 좀 더 정리해서 나중에 또 한번 예, 모시도록 뭐 하겠습니다. 예, 예. 네, 네 오늘 오늘 러우 전쟁 예.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일어나는 서방 세계, 유럽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들, 정치적 상황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여러 지점들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좀 살펴봤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진재일 교수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 개정이라든지 증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고관세를 매기는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 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명확하게 어떤 사야 되는 기준, 팔아야 되는 기준, 원칙이 안 잡혀 계신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진행하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눈과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